전남 지역에 시간당 7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60대 여성이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광주엔 280mm 물폭탄이 쏟아져 제방과 도로가 유실됐는데 내일은 중부지방에 최고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함은경 씨가 민주당이 오염수 배담을 통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10여 명 규모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각 부처로 배치되면서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수청이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학원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매장을 탈출한 암소가 11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 주인은 도망친 소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라면업계 빅4가 가격 인하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제과 제빵 기업도 인하에 나섭니다. 다만 인기 제품은 빠져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대비 2배 이상 뛴 길거리 음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비걱정 먼저 하겠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호남과 경남 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속출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어젯밤 비 피해 현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하천의 흙탕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제방은 시뻘건 흙이 드러난 채 무너졌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280mm가량의 물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제방 50m가량이 유실된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뛰어가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광주 석곡천 제방이 무너진 것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의 주민 1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안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석곡천 범람을 우려해 하루 종일 주변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에는 광주 서구안 아파트 뒷산에 있던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바위 덩어리와 흙더미는 아파트 1층 베란다 앞까지 흘러내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녁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많이 오면은 이렇게 약간 토소식으로 흘러내리겠습니다. 광주 시내 도로 곳곳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각종 이물질로 막힌 빗물바지가 배수 역할을 못하면서 침수 피해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 달려와 빗물바지를 걷어내니 5분 만에 물이 빠집니다. 그 빗물바지가 그게 걸려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져요. 손으로 빼가지고 그 하수구를 뚜껑 열어가지고. 밤새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영산강 상류인 극락교 일대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앞 도로는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밤사이 광주의 비 피해 신고는 180건이 넘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남부지방은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전라남도 한평에서는 숨은 관리인인 남편을 따라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농경지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과 농경지가 온통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고무보트를 탄 소방관과 구조견이 하천 곳곳을 살핍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한평 엄다천에서 농업용 수문관리인인 남편을 따라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갑자기 부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급하게 수문 관리 때문에 가셨다가 그래서 사고 산 것 같아요.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실종자는 수문에 걸린 수풀을 제거하다가 이곳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헬기를 추가 투입해 수색 범위를 영산강 본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본류 약 38km 정도 됩니다. 8개 구간을 나눠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전남 한평과 담양 등지에는 이틀 동안 20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마당과 방 안까지 흙탕물이 차올라 잠자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가 방이라고 하면 여가장 자름자름 올라왔어. 놀랐지요. 오직이 그만만 일부러 눌러서 부를 것이요. 밤사이 내린 폭우에 농경지 1924헥타르가 피해를 보고 정전이 속출했는데 전남의 피해 신고 85건은 모두 오늘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호남과 경남에는 어제 하룻밤 사이에 한 달 비가 모두 내렸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신경희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얀색 구름대가 광주 전남 지역을 순식간에 가득 채웁니다. 이 비구름으로 하룻밤 사이 광주에선 한 달치 평균 강수량인 274.6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선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남부지방을 집중 타격한 이번 폭우는 작고 강한 저기압이 원인입니다. 통상 장마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오르내리지만 이번 폭우는 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호남 내륙에 집중호우를 퍼부었습니다. 중규모 저기압에 의해서 촉발되는 강한 대류불 한정이 동반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구조는 지금 현재로 보기에도 이례적.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제주는 2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엔 제주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 다음 주 초 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해서 가장 큰 걱정은 어민과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횟집 사장님들이 받을 타격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그 타격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연히 막아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 데이터는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거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함문경 씨도 야당의 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함 씨는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86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인데 지금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담 정치! 여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이 주최한 강연에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 함문경 씨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함 씨는 야권이 일본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반일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운동권에게 반일 선동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죽창가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함 씨는 현재 일본이 방류하려는 건 핵 폐기물이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하면서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지금보다 10,000배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됐지만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30만 톤이라고 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바다에 집어넣으면 몇 분의 1로 희석될까요? 1조 분의 1로 희석됩니다. 야권은 오늘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용산 총독부에 가까워지는 괴행을 보고 민주노총도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주장하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얼마나 오랜 기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지 가능조차 되지 않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현재 설비로는 삼중 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원전에서 서해로 방류되는 삼중 수소의 양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50배나 많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중국에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뜻이 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서해에서 잡히는 물고기 역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현재 원전 55기를 가동 중인 중국이 1년에 내보내는 삼중수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0테라베크렐을 넘었습니다. 2010년 215테라베크렐이었지만 19년 907테라베크렐, 20년 1054테라베크렐, 21년엔 1113테라베크렐을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앞으로 1년 동안 내보내기로 한 오염수 22테라베크렐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일본 오염수보단 서해로 직접 방류되는 중국 오염수가 더 큰 문제라며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 선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하지만 민주당은 중국 원전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번 주 토요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총 6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단 2차례만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마저도 위성으로서 제 기능은 하지 못하는 걸로 한미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깡통위성이라는 뜻이죠. 7년 전에 광명성 4호를 간신히 지구 궤도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벌써 수명을 다해서 모레쯤 대기권에서 소멸될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발사장에서 발사한 광명성 4호입니다.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가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정상 위성이라면 무게가 800에서 1500kg은 돼야 한다며 광명성 4호는 200kg에 불과해 탄도미사일 개발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켓 3단 분리를 거쳐 약 500km 상공의 궤도에 오른 광명성 4호는 지난 7년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날아 한미군 당국은 깡통 위성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산하 항공우주작전본부는 광명성 4호가 올해 초부터 고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지상으로부터 200km 상공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명성 4호는 무게 200kg 정도로 부피가 작아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모레쯤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발사장 일대 진입로를 포장하면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행사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가 놀랄 만큼 높았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지적하는 대목에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황선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자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특히 종전선언은 북한이 침략하면 유엔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북한만 쳐다보다가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과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민주당은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처리도 추진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빼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포함시켰습니다.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한국형 삼축체계를 마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극우적인 인식에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결과 반목에서 나올 수 없음을 정전 70년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 주말 1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 재개에 젠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공개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이것만으로 벌써 당원들이 둘로 나뉘어 찬반 양론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신유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립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와 당내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SNS에는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두고는 당심이 둘로 쪼개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원 게시판을 보면 친문 지지층은 이낙연이 이끌면 총선 대승, 수렁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대선 패배의 원흉이라거나 이낙연 돌아오면 탈당한다는 극단적 반응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친명계 의원들은 두 사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다만 양측 모두 만남에는 신중한 분위기여서 어떤 방식으로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통령실이 내일 일부 장관급과 함께 10여 명의 차관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관급 인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대통령실에서 최소 5명의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여기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인사에서 통일부 장관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각각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함께 차관도 교체할 계획인데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주 태국 대사가 낙점되면서 장 차관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대화 자체에 목적을 두거나 대북 지원에만 몰두하기보단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기조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라며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2차관은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농식품부 차관으론 한훈 통계청장, 기재부 2차관은 김한섭 예산실장 발탁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 중에서 최소 5명이 부처 차관으로 배치돼 국정동력과 함께 부처 장악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과기부 1차관의 조성경 과기비서관, 국토부 1, 2차관은 김호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해수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행안부 차관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발탁이 유력한데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으로 장관 직무대행이란 변수가 있어 인선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관 인선에 맞물려 대통령실 비서관급 개편도 이어질 예정인데 통일비서관은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 현황과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인 7월 말까지 현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안이 정리된 뒤 이 특보를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인사 대상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유력 검토됐던 산업부 장관 교체는 막판에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나온 조치여서 다른 학원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 오늘 오전 국세청 조사관들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 매년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사교육업계가 이권 카르텔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학원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22일부터 7일간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는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종로학원에 대해서도 국세청 조사관들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다른 학원들을 상대로도 고가의 현금 결제 등 탈세 비위를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교육당국 방침에 따랐을 뿐인데 마치 학원이 킬러 문항을 조장한 것처럼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수능 체제를 행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런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학원 강사들은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데.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은 어제 한 방송에 킬러 문항이 나온 건 이명박 정부 때 EBS 연계율을 70%로 지나치게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돌린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라면에 이어 제과 제빵업계도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밀 가격 인하 이후에 정부가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해서 정부의 적정한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라면과 제과업계는 가격 인하 계획을 내놓고도 뒷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로센과 제크, 바다 코코넛 등 롯데 웰푸드 과자 가격이 1,7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내립니다. 혜태제과의 아이비 역시 3,000원에서 2,700원으로 10% 인하합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향해 밀가루 가격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제과업체도 백기를 든 겁니다. 어제 라면 1위 업체 농심이 가격 인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오늘은 오뚜기와 팔도도 라면 가격을 평균 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떨어지는 거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이 좀 미루지 않고 좀 조속히 빨리 실행이 됐으면. 여기에 대표 제빵업체인 SPC까지 식빵과 바게트 등 30종류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13년 전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던 때와 판박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주력 제품들이 빠진 데다 인하폭도 적어 생색내교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도미노 가격이나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을 막을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아예 몰수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데 따른 건데요.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낮에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한 남성.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운전하다 학생 4명을 치었고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했습니다. 용서가 정말 안 되고 이제 정말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바람이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정 최고형을. 검찰은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범행도구로 간주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몰수 대상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5년간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의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1만 5천 건 발생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재범률도 40%에 달하자 검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대낮이라던가 스쿨존이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쿨존 사망사고 등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해 음주운전에 대해 최대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 경매장을 탈출한 암소 한 마리가 11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부쩍 야윈 모습이었는데 소 주인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소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누런 암소 한 마리가 주차장을 내달립니다. 뒤쫓아온 축협 직원을 위협하더니 순식간에 주차장 밖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15분쯤 경남 합천 축협 경매장에서 암소 한 마리가 달아났습니다. 소가 어떻게 영민한지 자기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탈출을 했는 거라 말처럼 빠르더라고. 몸무게 500kg인 생후 50개월 암소로 다른 농장에 번식용으로 판매 예정이었습니다. 경매장을 탈출한 암소는 한 야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축협 직원과 군인, 소방대원들이 드론까지 동원해 3차례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탈출 11일 만인 지난 26일 경매장에서 3km 떨어진 야산에서 풀을 뜯어먹던 암소가 발견됐습니다. 축협 직원과 소방관들이 즉시 구조에 나섰고 조금만 더 나와라. 조금만 나와라. 암소를 트럭에 올리면서 무사히 구조를 마쳤습니다. 그래 살아왔으니까 천만다행. 암소는 11일 동안 집 방향으로 헤매느라 야윈 상태였습니다. 입은 묶여 있으니까 물만 마셨을 게 뻔하니까 좀 많이 말라 있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장주는 집으로 되돌아온 암소를 팔지 않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땅 속에 마약을 파묻고 한 달 뒤에 거래를 할 정도였는데 대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걸까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화단에서 흙을 파헤칩니다. 땅 속에서 파묻은 초록색 고무풍선이 나옵니다. 여기 있어. 깊어. 엄청 깊게 파놨네. 마약 조직이 일주일 전 땅속에 숨긴 풍선 안에서는 합성 대마가 나왔습니다. 마약 유통책들은 아파트 화단 땅 속에 마약을 파묻고 한 달 뒤 좌표를 찍어주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CCTV가 한 달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40대 A씨 등 37명은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서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팔았습니다. 던지기 수법과 가상화폐 거래 등으로 은밀하게 활동했지만 지난해 7월 50대 가정주부가 마약을 끊고 싶다며 자수하면서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다 112 신고로 자수를 해가지고 그 여성을 검거하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로 출국한 총책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마약 공급 경로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주 전국의 무인 카페 등을 위생 점검하고 카페 3곳에서 세균이 득실되는 음료가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 보도는 해당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예민하게 접근하는데요. 그런데 식약처가 발표 바로 다음 날 3곳 가운데 2곳은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최근 식약처와 지자체가 자판기 커피를 조사한 뒤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당시 공무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 채취한 커피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커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됐던 겁니다. 식약처는 하루 만에 회수 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미 업체는 피해를 본 뒤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또 다른 무인 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초코에서 과다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무인 폐기하고 커피점에 있는 그릇을 써가지고 수거한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실수했어요. 식약처와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무섭다 보니 업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실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이슈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상태죠. 식약처는 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회사 돈으로 수억 원대 외제차를 굴리는 상류층 이야기 익히 아실 텐데요. 이 같은 꼼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죠. 국토부가 대상을 렌터카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렌터카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는 건데 실효성 여부를 김충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대 청년이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강남 클럽에 나타납니다. 한껏 폼을 잡아보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법인 차량입니다. 지난해 팔린 슈퍼카 5대 중 4대는 법인명입니다. 세금 감면에 비용 처리 혜택도 누립니다. 윤 대통령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상은 법인 리스 차량. 렌터카는 식별기호 하, 허, 호를 쓰는 반면 리스차는 일반차와 구분이 안 됩니다. 리스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허세를 부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법인 장기 렌터카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당초 1, 20만 대에서 6, 70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리스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리스의 임차 수요가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렌터카로 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렌터카 업계는 반발합니다. 하, 허, 호로 이미 식별되는데 추가 규제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리스 사업자 고객 이탈을 우려하며 렌터카만 이중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경차 등이 포함된 수십만 대의 렌터카를 적용한다면 변별력이 없어져 대통령 공약 취지가 희석될 겁니다. 실효성도 논란입니다. 저런 차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아진다면 그것 또한 되게 보는 시선 자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이르면 8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대비 2배 이상 뛴 길거리 음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디저트로 인기가 좋은 탕후루는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살아나는 관광 불씨를 꺼트리는 건 아닌지 정수양 기자가 명동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명동거리. 평일인데도 노점들마다 외국인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인 방문객들이 늘면서 명동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비싼 길거리 음식값으로 때 아닌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닭강정과 회오리 감자를 각각 1개씩 샀는데 10,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 명동 길거리 음식 가격은 3년 새 평균 50% 넘게 오른 상황. 많게는 130% 넘게 오른 간식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류는 많아지긴 했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사 먹으면 똑같은 뭐 음식이어도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 와서는 안 사 먹는 거예요. 상인들은 재료값과 자리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용유값이 예전보다 2배 올랐어요, 2배. 3만 얼마 했던 게 7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간신히 되살아난 관광 경기에 소위 바가지 요금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가서 어디가 좋았다, 뭐 어떤 거는 문제가 있다 막 올리거든요. 안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점이 있으면 그건 빨리빨리 개선을 하는 게 좋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노점의 바가지 요금 문제를 계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그동안 미뤘던 결혼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의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실망입니다. 지난 4월에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4월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10,000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새로울 건 없는 뉴스지만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배상윤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낡은 전구와 실내 장식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예식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해 한때 문정성시를 이뤘지만 코로나와 결혼 건수 감소 영향으로 결국 폐업한 겁니다. 여기 오면 유명했지요. 옛날에는 손님이 바글바글. 문을 닫는 예식장은 서울에서만 매년 10곳에 이릅니다. 최근 4년만 따지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갈수록 결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 4월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맞는 첫 결혼 성수기지만 결혼 건수는 4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연됐던 혼인들이 이제 계속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반대로 돌아섰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5월달 부분을 조금 이제 더 추이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을 꺼리다 보니 아이 울음소리 듣기도 점점 힘듭니다.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엔 10,000명대까지 떨어지며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와 양육, 교육 부담에 결혼도, 자녀 출산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보는 눈 같은 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뭐 애를 낳으면 일단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조건 같은 게 좀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낳지 않거나. 결혼과 출산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인구 절벽의 그늘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갖지 않는 배경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육아휴직 문제도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요즘은 보통 육아휴직 다 사용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수치를 보면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해 태어난 아기들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021년에 25%였습니다. 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낮은데요. 그나마도 엄마에게 쏠림이 심했습니다. 이 엄마의 사용률은 65%였지만 아빠의 사용률은 4%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는 의무 사용 기간을 두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이 가운데 최소 6개월을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도 1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6개월을 의무 사용 기간으로 부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최소 6개월은 보장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예. 현행 최대 벌금 500만 원에서 이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징역형 처벌 조항을 넣고 벌금 상한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는 여성, 그리고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남성, 아빠의 경우에 이거 당신의 권리야,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의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그냥 종이 위에 써놓은 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리듯이 그야말로 국가가 총력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예, 물론 뭐 이 얘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좀 낫겠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좀 부담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채찍과 함께 당근이 필요한데요. 이 박용진 의원도 기업이 육아휴직을 많이 보장했을 때 세금을 낮춰준다거나 정부가 기업에 포상하는 식으로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육아휴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부부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출산율을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긴 해야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남중수 전 KT 대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청업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월급과 법인카드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하청업체는 KT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곳인데 검찰은 남 전 대표가 특혜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불명예 퇴진했던 남중수 전 KT 대표. 2021년부터 남 전 대표가 KT 하청업체인 KDFS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과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는 조건이었습니다. 2020년 400억 원대였던 KDFS 매출은 남 전 대표 고문 등재 뒤 2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는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KT는 4곳에 나눠주던 하청 일감을 이즈음 KDFS로 몰아주게 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남 전 대표가 그 과정에서 로비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남 전 대표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전 대표는 구현모 전 대표 체제에서 KT 경영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남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묻는 TV조선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KT 신모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KDFS의 일감을 몰아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벨라루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 수장을 품더니 용병들의 주둔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러시아 전술핵 상당 부분이 벨라루스로 이동한 상태인데요. 러시아 용병들의 새 거점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주변 나토 국가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벨라루스 공군 기지에 비행기 2대가 보입니다. 미 CNN은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연관된 비행기들이라고 보도했고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도착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용병들의 주둔도 환영한다며 바그너 그룹의 풍부한 전투 경험을 공유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Никаких лагерей мы не строим. Мы им предложили одну из заброшенных частей. Пожалуйста, забор есть, все есть. Ставьте палатки. Ну, чем можем, поможем.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사살하려 했지만 자신이 말렸다고 중재 마쿠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용병들이 추가로 유입돼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의 새 거점이 될 가능성에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나토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f Wagner deploys its serial killers in Belarus, all neighboring countries face even greater danger of instability. 벨라루스로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상당히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방어 태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반란 이후 공세 수위를 높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심으로 미사일을 쏴 최소 10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내에 다수 팬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차기 작은 한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라 세례에 수줍은 듯 미소 짓는 천재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마이크가 주어지자 곧 신이 난 이야기꾼으로 변신합니다. Pour ce qui est de la créativité, je commence ma journée en notant mes rêves. Je considère que les rêves, c'est un message de l'inconscient. 이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대가는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 출간 예정작이 조선의 영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J'ai fait un petit extrait dans l'encyclopédie sur Wei Cixin, l'amiral Wei Cixin, et je trouve que l'histoire de ce personnage est vraiment extraordinaire. 최근 출판계의 화두인 챗 GPT에 대해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합니다. Les écrivains allaient plus loin dans l'originalité, dans l'audace et dans les structures originales, Donc je pense que ça va améliorer de manière globale la littérature. 지난 30년간 매년 책을 내면서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성실한 천재 베르나르 베르베르. 문학상에 대한 미련이 있느냐는 질문엔 작가로서 꿈을 이뤘다고 대답합니다. Les honneurs ne m'intéressent pas. La seule chose qui m'intéresse, c'est de toucher le public et notamment le jeune public. TV조선 이루랍니다. 이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만년꼴찌 한화가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1371일 만에 6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싸움의 혼돈을 예고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올 시즌 한화의 시작은 최악이었습니다. 100만 달러의 거금을 투자한 외국인 투수 스미스가 부상으로 단 한 경기만에 방출됐고 메이저리그 경력의 외국인 타자 오그레디도 일할 때 타율에 허덕이며 초라하게 물러났습니다. 참사에 가까운 외국인 선수 농사로 4년 연속 꼴찌가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새롭게 영입된 외국인 투수 산체스가 평균 자책점 1.48의 특급 활약을 펼치며 반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시즌 초반 불안했던 페냐까지 살아나며 확실한 원투 펀치가 구축된 가운데 시속 160km의 강속구로 한국 야구의 미래로 자리 잡은 문동주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한화는 어제 승리로 1005일 만에 5연승에 성공했는데 승리했던 5경기에서 실점이 8점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마운드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선발로 등판한 페냐는 손가락 출혈에도 7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No, de verdad, ya después cuando salí en el segundo inning, tú sabes que fui al training room y eso, y ellos me pusieron algo en el dedo para poder detenerme la sangre, y eso gracias a Dios me ayudó porque gracias a Dios no seguí botando sangre y gracias a Dios tuvimos buenos resultados. 5위 두산에 불과 4게임 차로 중위권 싸움에 제대로 불씨를 지핀 한화. 최하위로 내려앉은 삼성의 부진 속에 탈꼴찌를 넘어 가을 야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카운터 위에 이렇게 종이 매달린 술집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받는다는 신호 또는 좋은 일이 생긴 손님이 모두에게 한 잔씩 돌린다는 신호로 울리곤 하죠. 호기롭게 모든 손님의 술값을 내주기도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김병현은 1,000만 원쯤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했죠. 이걸 우리식 영어로 골든벨이라고 부릅니다. 힙합 스타 드레이크의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마트에서 뭐든지 공짜라고 외치자 다들 환호하며 카트를 가득 채웁니다. 길에서 마주친 대학생에게는 5만 달러 장학증서를 선물합니다. 빈민가 사람들에게 돈뭉치를 건네고 소방서와 아동시설을 돕습니다. 이 랩은 빌보드 11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그래미상도 받았죠. 시인 김종삼은 내가 재벌이라면 메마른 양로원 뜰마다 고아원 뜰마다 푸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담한 나날을 사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리니 슬기로움, 기쁨 주리니 그 재벌은 분명 물질보다 마음이 더 풍요로운 부자일 겁니다. 나눔과 베품의 바탕은 낮은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는 갸륵한 마음입니다. 부영그룹의 창업주 이중건 회장이 고향 마을 사람들과 초중고 동창 수백 명에게 많게는 1억 원씩 현금을 선물했습니다. 그간 친인척과 군대 전우를 비롯해 주변에 나눠졌던 것까지 합치면 1,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친분과 연고에 따라 대상을 특정해서 베푸는 독특한 나눔입니다. 나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큰 돈을 건넨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다른 고향 사랑이죠. 복받은 고향 사람들이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듯 마을에는 이 회장이 고향의 골든벨을 울렸다는 말이 나돈다고 하죠. 그런데
보는 사람이 느낄 감정의 결이 사뭇 다를 듯한 배품이 하루 앞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물을 누군가가 고려대에 63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개교 이래 최고액 단일 기부이자 실명 기부까지 포함한 전체 국내 대학의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한 분은 철저하게 익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학 측은 대학 재정 위기를 폭넓게 이해하고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대학이 분발해 주기를 바랐다는 기부의 뜻만 전했습니다. 고려대 총장은 이름을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의 기부여서 알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익명의 기부자가 대신 한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편치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부러워할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겐 부러움은 덜한 만큼 감탄과 기쁨은 더할 듯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시혜도 후한 동정심도 넘어서는 어떤 마음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요? 돈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쓰는 데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으면서도 다른 듯 그리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두 미담을 하루 사이에 들으며 나눔과 베품의 뜻을 음미합니다. 6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대가 없는 두 나눔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무렵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중부는 내일 낮부터, 남부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는 모레 아침 시간당 30에서 60mm의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경기 북부에는 100에서 200mm,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으로는 150mm 이상,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호남과 제주로는 2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더위가 잘 식지 못하면서 곳곳으로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는 맑은 하늘 속 무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남부의 장마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